클라임 치유템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좀 구매해갖고 읽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좀 두꺼운데 좀 읽기에는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내가 좀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 수학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공부는 소수만 잘할까? 다수는 못하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주변에 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주변에 내 아들과 친구가 뭐 자기보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인지, 이런 거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 교육의 내용을 보면 핀란드 교육이 많이 이제 본받을 점이 있는데, 거기는 한 반에 그 잘 사는 집안과 못 사는 집안, 그리고 권력자 집안의 아들, 딸 다 같이 다녀요, 학교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기득권이 됐을 때 자기 친구가 뭐 노점상도 하고 있고 음식점도 하고 있고 공무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한쪽 기득권 편에 몰아서 정책을 하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지금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학교를 보면 뭐 소득 대비 끼리끼리 이렇게 사는 위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서울에서는 강남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더 좋은 루트를 인연을 맺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교육 내에서도 뭐 소수만 공부하고 다수는 공부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 억지로 시켰는데 왜 수능 1등급은 전국 4%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열심히 했다는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 가면 자빠져 자고 포기하고 반항하고 뭐 때로는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전국 4%가 전국 4% 수능 1등급 4%밖에 안 된다는 게 현실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 반에 1, 2등급 수능 기준으로요. 고등학교 때 1, 2등급. 1, 2등급이면 보통 80점 이상이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반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명,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냐? 3등급 조금 있고 대부분 5 이하. 아니면 4.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한 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헛질하는 거지. 정확하게 하면 헛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왜 다 그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한 번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 책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기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뭐 어렸을 때 뭐 강하게 억압적으로 막 시켜야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나쁜 생각입니다. 나쁜 교육이라고 봐요. 이 책에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 그것도 나쁜 교육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본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학교에 끝나고 아니면 학원 끝나고 와서 집에서 스스로 숙제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주도입니까? 그거 어른이 시켜서 하는 건데. 그리고 숙제를 안 하면 학교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학원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자기주도가 됩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어른이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쁜 교육 책을 읽잖아요.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가 맞아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읽고 탐구하고 생각하고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공부하니까요. 스스로. 여기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 중에 과연 자기 스스로 지금도 공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어른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책을 보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도 책을 봐요. 부모가 집에서 노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도 노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핸드폰 하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면 그 아이는 공부 안 하겠죠.
다 복사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른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 자기 개발 공부를 해야죠. 자식 있으면 자식을 얼마나 더 잘 가르칠지 공부를 해야죠. 남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공부를 못하죠. 소수만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도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지금 미국이 이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흔히 공부를 좀 했다라는 사람, 교육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이러한 미국의 안 좋은 교육의 모습을 그대로 한국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부모라면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게 하고 자퇴시킬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제도 그리고 공교육의 제도라면요. 우선 이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면 일부 내용만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교육만 얘기하면 화가 나갖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모습이에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은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증, 자살에 관한 통계 수치만 봐도 뚜렷이 드러난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기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들도 마찬가지인데 가해자 지목 문화가 득세하고 초청 연사의 강연을 취소시키거나 도중에 중단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으며 또 발언을 안전과 위험의 틀에서 생각하는 최근의 경향을 비롯해 말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이 뒤바뀌고 있는 것에서 그러한 조짐이 엿보인다. 이 같은 새로운 안전주의 문화와 극성스러운 보호주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에게도 나쁘기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책에서 예 중에 하나가 땅콩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치원의 한 학생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땅콩 전면 금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법이 처리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 다쳤어요. 그러면 전체화 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미국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최근 미국에서는 특히 중간계층과 더 부유한 가정들을 위주로 시간과 노력을 집중 투자하며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식으로 양육 방식이 바뀌었으며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이렇게 된 데는 자녀가 유괴를 당할지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우려와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걱정이 각각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는 자유놀이를 줄이면 아이들이 더 유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놀이가 없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유약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성인이 됐을 때 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놀이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유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조언해 보려고 한다. 대학에 가서도 졸업해 사회에 나가서도 아이들이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본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아니 뭐 소수 잘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간혹 이제 학원에 상담 올 때 부부가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죠. 이제 뭐냐면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키냐면 대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 알이 깨는 걸 이제 병아리가 힘들어한다고 그걸 깨주면 그 병아리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화초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는 강하게 키울 때는 좀 더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예요.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요 정도 몇 가지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험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어른의 감시도 정해진 어떤 툴도 없는 아이들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아이들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나아가 좌절감, 지루함, 대인 갈등 따위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집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뒤섞여 마음껏 뛰노는 것이다. 이 놀이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쉼표를 줘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숙제는 짧고 간단해야 간단한 기술을 단단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짧고 간단한 숙제라야 저학년 학생들이 숙제를 통해 시간관리, 계획짜기 기술, 책임감 익히기 시작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분량이 많은 숙제를 내주고도 학업 성취도를 확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이게 보면 핀란드 교육을 보면 핀란드 교육도 숙제가 없어요. 초등학교는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에게 숙제가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숙제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가 핀란드죠. 숙제가 많으면 안 됩니다. 숙제가 많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공부로 보지 않아요. 노동으로 보지. 그러니까 숙제는 정말 한 10분 그 이상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한 4학년, 5학년까지는 숙제를 가능한 한 잘 안 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짧고 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할 역할은 뭐냐? 숙제했어? 숙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뭘 배웠니? 엄마 좀 가르쳐 줄래? 엄마한테 얘기해 좀 줄래?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 아이가 부모한테 얘기를 하겠죠. 엄마 나 이거 배우고 이거 했어. 이렇게.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탐구욕을 갖게 됩니다. 왜? 남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잘 이야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생 애들한테는 숙제를 많이 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 노동이 되니까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끈기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다 잘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자기주도입니까? 스스로 숙제를 하는 게 시켜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숙제했어? 숙제 안 했어? 이런 거보다는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학원에서 뭘 배웠니?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줄래? 물어보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나중에 잘하는 아이로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요. 요즘 중학교들도 점점 더 공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형편이라 이제 간혹 쉬는 시간이 아예 없어버리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소아과 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지 차원의 정보 처리 과정과 학업 성적은 교실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얼마나 휴식을 잘 취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원칙은 사춘기 청소년은 물론 더 나아 어린 아동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죠.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이 됩니까? 음악이 안 되잖아요.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지 적절하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암기한 내용은 언제 머리에서 정리가 되냐? 잘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운동하면 피로가 쌓여서 근육이 붙지 않아요. 운동한 후 쉴 때 근육이 붙는 거예요. 똑같아요. 머리도.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 많이 시키면 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장담할게요. 그 학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화가 단절된 그냥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되거나. 그건 뭐가 됩니까? 사회활동을 못하는데 사회성이 없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기기 사용 최대치는 하루 2시간가량이 가장 적당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 시간에서는 기기 사용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제분들 핸드폰 그럼 2시간 가량만 하고 그 이상 차단하셔야 돼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을 본인 부모로서 차단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 학생이 더 고등학생 되거나 더 어른이 됐을 때 부모가 어떻게 차단합니까? 초등학교 때도 규제를 못 하는데. 저학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중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기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아이들의 반복적인 하루 일과 사이에 기기 사용이 끼어드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핸드폰 어릴 때 주는 부모님들한테. 가끔 그 식당에 가면은 4인 가족이 왔을 때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일 때 그 핸드폰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편하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딴짓 하려고? 아이들 핸드폰 주고 너 이거 해?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좋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 아까 그 4인 가족 4명은 다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면 어떨까요? 핸드폰 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서로 아들, 딸, 엄마,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잠을 잘 때 아이들이 얻을 혜택은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갖가지 사고를 피하고 우울증을 떨쳐내기 수월해지는 등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10대 청소년 대부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다 핸드폰 탓이죠. 핸드폰을 밤에 잘 때 걷으셔야 돼요. 걷어서 어디 보관함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안방에 집어넣던지. 그것도 못하면 그냥 포기하세요.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통 요즘에 애들 유튜브 본다고 2, 3시에 자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학교에서 3분의 1은 자빠져 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과연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자빠져 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녁에 핸드폰은 뺏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못 뺏는 엄마면 아니면 아버지면 어떻게 아이를 훈육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보약을 줘야죠. 보약이 쓰죠. 쓰니까 주는 거죠. 몸에 좋으라고. 맨날 담궈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몸이 망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달콤한 말이 아이에게 좋은 게 아니고 쓴 말이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쓴 행동이 아이에게 좋은 거죠. 어떤 아이로 키울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상하게 돼갖고 야, 너 왜 공부 못하니? 왜 너 이렇게 되니? 아이 탓하면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모 탓이에요. 여기 내용 중에 이게 또 어릴 때 그 헬리콥터 부모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사례가 나왔는데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싸움이 나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잃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와서 또 막 난리쳐요.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빠를 찾거나. 그렇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부모를 못 찾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체나 아니면 법률 집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요즘 사회가 법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들은 대박이죠. 그러니까 서로 변호사 선임하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 이익 집단을 만들어 갖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죠.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요. 어떤 단체나 법을 이용해 뭔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독재가 생기니까요. 그걸 이용하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발로 탐험에 나설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중요한 배움의 기회마저 함께 빼앗기는 셈이 된다. 이런 배움의 기회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독립성과 책임감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꼭 필요한 온갖 다양한 사회적 기술까지 함께 익혀나가는 것인데 말이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고 하면 아이들끼리 모여 자유롭게 노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양육 전략이나 법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망치는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방식에 길들면 애초 우리 머리에 박힌 기본 관념부터 이런 갈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해서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공권력이나 제3자를 개입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빈센트 오스트롬이 민주주의 취약성 중 하나를 꼽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도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사건이 일어나면 변호사, 뭐 시민단체는 난리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결과죠.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의존하는 거. 헬리콥터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싸우고 뭐 했으면 아이들끼리 해결하게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부모가 개입한다? 그런 아이로 만드는 거고 그런 사회로 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회죠. 어느 정도. 이제 이거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야, 진짜 2017년 6월 미국의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중학생 아들의 졸업식에 초청받아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이에요. 저는 이런 부모님을 갖고 이제 이런 로버츠 이 사람처럼 이런 아버님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이 참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아버님들도 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연설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래서 요 얘기 연설을 끝으로 이제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뭐 제 말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테고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저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책에다 불만하십시오. 저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연설 내용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며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쓰라린 배신의 경험을 겪고 아파해 보기도 바랍니다. 그 속에서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따금 외로움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운도 지긋지긋하게 안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라는 것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렷이 인식하고 내 성공도 남의 실패도 다 당연한 일이거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시시때때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승부에 나섰다 져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깔보며 만면에 득이한 미소를 짓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시도 당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배울 만큼의 고통도 겪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서 여러분 자신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